일본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일본 경제 몰라 뭐 이런 키워드가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경제 구조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소장님, 유신희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홍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본 기업의 구조가 좀 독특한 거예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요? 예, 그 일본 기업의 그 지배 소유 구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이제 밝은 면도 있고 나쁜 어두운 면도 있어요. 이제 어두운 면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혁신이 잘 안 된다 도대체. 그래가지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떻게 20년 전이랑 똑같냐. 산업구조도 똑같고 네. 사람들 사는 것도 똑같고 일본이랑 국가가요. 예, 도대체 여기 뭐 역동성이라는 게 있느냐. 20년 동안 한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네. 이게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잘 바뀌지 않는다. 혁신의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원인이 기업 지배 소유 구조로 원인을 가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밝은 면을 보자면은 이 일본이 뭐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뭐 이렇게 크게 확 이렇게 뜨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무슨 죽을 쓰거나 이게 확 내려가 꽂힌 것도 아니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한 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정성의 배경은 뭐냐?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뭐 굉장한 정치적 위기도 있었고 사회적 격변이 있었는데 일본 사회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이 안정성의 원인은 또 일본 기업 지배 소유 구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네. 일본 기업 지배 소유 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가. 네.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은 그 우선 키워드 하나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일본 말로는 소고 모찌아이라고 하고 한자로 쓰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상호 주식 소유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어로는 보통 크로스 쉐어홀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네. 여기 어떤 구조인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A 회사의 최대 주주는 B 회사고 B 회사의 최대 주주는 C 회사인데 C 회사의 최대 주주는 A 회사다. 이 세 회사가 주식을 서로 나눠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주주인 거냐? 다 주주기도 하고 최대 주주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대 주주를 소멸시켜 버리는 방법이에요. 네. 요거를 안정주주 공작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에는 6대 기업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미쯔비시부터 시작해서 네. 6개가 있는데 6대 기업 집단은 다각화된 기업 집단이에요. 아래 보면 별의별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들끼리 가운데 이제 고전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가운데 은행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라고 그래요. 계열사라고 하는데 6대 기업 집단의 회사들이 자기들 주식을 갖다가 다 그 은행을 매개로 해가지고 주식을 공동 관리해서 최대 주주가 서로 빙빙빙빙 돌아가게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6대 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주주가 아예 없고 경영자가 전권을 쥐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경영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있으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재벌 기업들도 다각화된 기업 집단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 집단에는 강력한 오너가 있잖아요. 네. 무슨 최 씨 가문, 이 씨 가문, 뭐 박 씨 가문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일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롯데도 비슷한가요? 롯데의 경우는 다르죠. 롯데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 상호 그 크로스쉐어홀딩의 그 집단은 아니에요. 네. 요 구조가 왜 나타나는지를 역사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2차 대전 전에 1920년대 30년대 일본에도 그때도 뭐 미쯔비시, 야스다 다 있었는데 네. 그때는 확실한 오너가 있었어요. 미쯔이 같은 경우에는 미쯔이라는 가족 집단이 이 미쯔이 계열사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네. 맨 위에 지주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쯔이 가문은 이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고 미쯔이 계열사들은 몽땅 자회사, 손자회사 해가지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지배를 받고 이랬었어요. 그럼 미쯔비시도 똑같이 생겼고 야스다도 똑같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가족들, 지배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형태가 이게 일본의 민주화를 방해한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 국가가 된 원인이 됐다라고 진단을 하고서 재벌 가문들을 다 날려버려요. 재벌 가문이 갖고 있었던 주식을 다 뺐고 네. 이게 다 팔아버리라고 명령하고 지주회사를 아예 불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가 생기게 나중에는 그 90년대 말에는 다시 지주회사가 나타나게 네.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상법의 구조가 이제 지주회사를 금지시키는 조항인데 헌법의 구조가 일본은 저거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것도 네. 미군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 구조하고 상법 구조 두 개가 다 미군이 남긴 유산이에요. 재벌 가문은 더 이상 일본의 기업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기업 집단 자체를 다 해체해버리려고 그랬는데 50년대, 60년대 이제 역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군은 그렇게 하고 이제 48년, 51년에 이제 떠나버리는데 미군이 떠나자마자 그렇게 해서 다 이게 조각조각 흩어진 그 기업들이 재벌 가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뭉쳐요. 스스로. 왜냐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적대적 인수합병 때문이었어요. 적대적 인수합병. 예. 네. 요게 아마 오늘 얘기에 정해될 텐데 일본 자본주의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이 시스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본 말로 그냥 가네모치라고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들, 돈만 많은 그 탐욕스러운 자들이 기업을 마음대로 사들이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해서 나라의 산업 전체가 돈 놓고 돈 먹기판이 돼버리면은 이 국민적 화합이라든가 이게 국민의 안녕 같은 것들은 다 큰 위험에 처한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계열사들을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인수합병을 막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자들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이 가령 뭐 미쓰비시 자동차 이런 게 그때 자동차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큰일이 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들 계열사끼리 합쳐갖고 누구도 우리를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자. 그래서 안정주주공작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끼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우리끼리 나눠 가져버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몇 장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미쓰비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업 집단이 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0년대에 한 번 더 그게 돼 있어가지고 6개의 단단한 기업 집단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대략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90년대 초에 이제 일본 경제가 거품이 깨지면서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벌어지면서 그 자본시장이 세계화되고 이제 일본도 혁신을 하려면 외국 자본도 들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 집단 이거를 갖다가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의 어느 기업이든 주식을 제대로만 그 취득을 하면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뭐냐 6개 똘똘 뭉쳐갖고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그 90년대 말부터 저 아베 신조 정권까지도 계속적으로 6대 기업 집단을 해체하고 상법을 바꾸고 등등 해서 자본시장을 자유화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 상호 주식 소유, 이 크로스 쉐어홀딩을 해체하고 6대 기업 집단을 해체하려는 노력들을 해요. 안 한 건 아닌데 사실상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일본에서 이제 그 경제 혁신을 연구하거나 이런 분들이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면은 둘 다 똑같이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최 씨 가문, 이 씨 가문, 박 씨 가문 그래서 오너가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결정이든 틀리는 결정이든 오너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한쪽으로 가잖아요. 쫙 가는데 지금 이렇게 오너가 없는 6개의 기업 집단은요. 이 경영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은 화요일날 아침이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충 다 같이 합의를 하는 일 정도만 기업 집단 차원에서 합의를 하지 나머지는 누구 한 사람이 제안한다고 그걸 다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아주 파괴적 혁신을 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고 90년대, 80년대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고용 방식이나 기업 경영 방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죠. 하나는 혁신이 뭔가 가로막히고 한국 자본주의는 팍팍 바뀌는데 일본 자본주의는 왜 20년 전이랑 똑같냐. 이것도 이 기업 집단이 존재하는 거, 이 기업의 일본 기업 지배소유 구조랑 관련이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혁신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너무 구조가 빨리 바뀌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니까 사회적인 분란이라든가 어떤 갈등 같은 거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게 적어요. 옛날에 하던 방식이 빨리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사회적인 마찰도 그만큼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지킨다라는 면에서 이거를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바꾸면 안 된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식 경제학에 익숙하거나 또는 혁신을 강조하는 쪽에서 보면은 이런 일본식의 어떤 크로스 쉐어홀딩 같은 기업 지배 소유 구조를 갖다가 빨리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해서 봤는데 2021년 기사였는데 그때도 일본 기업에서 큰 기업, 일본 기업에서 이 크로스 쉐어홀딩 이게 상호 주식 소유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거 가지고서 쟁점이 한번 붙었는데 결국 일본 법원은 그 전통적인 그 상호 그 주식 소유 이거를 손을 들어주는 쪽에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20년이 넘는데 지금도 이렇게 극적인 어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본 기업 지배 구조를 조금 짚어봤는데 이게 앞으로도 뭐 바뀌지 않겠죠? 아마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